2024년 12월 28일 대만 북동부 해역에서 규모 7.0에 달하는 강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다.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의 심장부로 불리는 TSMC 생산체계를 정면으로 흔든 하나의 경고음이었다. 지진 발생 직후 신주과학단지에 위치한 TSMC 핵심 공장은 즉각 비상대피 기준에 도달했다. 수천 명의 근로자가 생산 라인을 멈춘 채 긴급 대피에 들어갔고, 극도로 미세한 진동에도 민감한 첨단 노광 장비들은 자동으로 셧다운되었다. 반도체 공정에서 진동은 단순한 흔들림이 아니다. 그 순간부터 수율은 붕괴될 수 있고 수백억 원 규모의 웨이퍼는 한순간에 폐기 대상이 된다. 외신들은 이번 지진이 단순한 일시정지가 아니라 TSMC가 안고 있던 구조적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남부과학단지 타이난 공장의 경우 지진 강도 자체는 진도 4 수준에 그쳤지만 문제는 공정의 난이도였다. 이곳에는 3나노와 5나노 같은 초미세 공정 라인이 집중되어 있었고, 이 공정들은 극히 미세한 오차에도 전체 생산을 망가뜨릴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대만 칭화대학교 재료공학과의 저우저후이 교수는 이번 지진의 파급력을 이렇게 평가했다. 문제는 지진의 강도가 아니라 지진이 만든 연쇄 반응이라는 것이다. 전력 차단, 장비 위치의 미세한 변동, 파이프라인 압력 변화, 그리고 수백 개에 달하는 후속 공정의 연쇄 중단. 이 중 단 하나만 어긋나도 생산 중이던 웨이퍼 전체가 폐기될 수 있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최대 100개에서 200개에 달하는 공정 단계가 동시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만약 3나노나 5나노 라인이 본격적으로 흔들릴 경우 단일 라인에서만 최대 1억 대만 달러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이 정도 충격이 진도 4 수준에서 발생한다면 더 큰 지진이 올 경우 결과는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지진이라는 자연재해가 TSMC를 압박하던 바로 그 시점, 또 하나의 치명적인 악재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바로 TSMC의 차세대 초미세 공정 핵심 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포착된 것이다. 대만 사회는 즉각 술렁이기 시작했다. 반도체는 대만의 산업이 아니라 대만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TSMC는 단순한 기업이 아니다. 국가 안보, 외교 전략, 경제 생존이 모두 연결된 절대적 핵심 자산이다. 지진으로 공장이 흔들리던 그 순간 TSMC의 기술적 요새 내부에서도 균열이 발생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균열은 자연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지진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대만 수사당국은 전혀 다른 종류의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자연재해가 아닌 인위적인 재앙의 징후가 포착되었기 때문이다. TSMC의 차세대 초미세 공정 핵심 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명확한 정황이 드러났다. 수사의 중심에 선 인물은 다름 아닌 TSMC의 전직 최고위급 임원이었다. 그는 한때 TSMC 내부에서 차세대 공정 전략을 총괄하던 핵심 브레인이었고, 회사의 가장 민감한 기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대만 수사당국은 이 인물이 퇴사 이후 경쟁사로 자리를 옮긴 과정 자체가 지나치게 빠르고 이례적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수사당국은 곧바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전직 임원의 자택에서는 개인용 컴퓨터, 외장 저장 장치, 그리고 TSMC의 첨단 공정과 관련된 내부 문서가 대량으로 발견되었다. 이 문서들은 단순한 개요나 공개 자료가 아니었다. 실제 생산 라인에서 사용되는 공정 조건, 장비 세팅 방식, 미세 공정 수율 관리 기법 등 외부로 유출될 경우 치명적인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대만 검찰은 이 자료들이 퇴사 시점에 반납되지 않았으며 이후 새로운 직장에서 활용될 목적으로 보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TSMC 역시 즉각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회사 측은 해당 행위를 명백한 영업비밀 침해로 규정하고 민형사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사건의 무게는 일반적인 산업 스파이 사건과는 차원이 달랐다. 대만에서는 반도체 초미세 공정 기술을 국가 핵심 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유출이 확인될 경우 국가안보법 위반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실제로 법원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해당 인물의 주식과 부동산을 포함한 주요 자산을 동결 조치했다. 이 인물이 TSMC 재직 당시 담당했던 영역은 특히 민감했다. 극자외선 노광 기술을 기반으로 한 초미세 공정 통합, 그리고 차세대 2나노 이하 공정으로 이어지는 핵심 로드맵의 실무 책임자였다. 그가 손에 쥐고 있던 정보는 단순한 설계도가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된 시행착오의 결과물이었고, TSMC가 경쟁사들과 격차를 벌릴 수 있었던 진짜 무기였다. 그가 퇴사한 뒤 불과 몇 달 만에
해외 경쟁사의 고위직으로 이동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업계 내부에서는 이미 불길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TSMC의 노하우가 외부로 흘러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였다. 그리고 그 우려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현실로 굳어지고 있었다. 자연재해로 공장이 흔들리던 시점에 사람의 선택으로 인해 기술의 성벽이 무너지고 있었다. TSMC를 둘러싼 위기는 이제 단순한 생산 차질의 문제가 아니었다. 국가산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훨씬 더 깊고 위험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기술 유출 수사가 확대되면서 대만 사회는 한 가지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다. TSMC의 핵심 기술을 노린 세력이 단 한 곳만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미국의 경쟁 기업뿐 아니라 동아시아 내부에서도 조용히 움직이던 또 다른 축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 중심에는 일본이 있었다. 반도체 강국으로 불리던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일본은 지난 수년간 국가 차원의 총력전을 벌여왔다. 소재와 장비에서는 여전히 강점을 갖고 있었지만 초미세 공정이라는 결정적인 고지를 대만과 한국에 내준 상태였다. 이 격차를 좁히기 위해 일본이 선택한 전략은 명확했다. 직접적인 기술 개발이 아니라 가장 앞서 있는 기업과의 밀착이었다. 대만 검찰은 지난해 말 TSMC 첨단 공정 기술 유출 사건과 관련해 일본의 반도체 장비 기업 도쿄 일렉트론의 현지 법인을 기소했다. 수사 결과 유출 대상은 TSMC의 최첨단 2나노 공정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정보였다. 이는 단순한 참고 자료나 주변 기술이 아니라 차세대 공정 경쟁의 승패를 가를 수 있는 핵심 영역이었다. 사건의 연결고리는 한 명의 전직 TSMC 직원이었다. 그는 TSMC를 떠난 뒤 도쿄 일렉트론으로 이직해 마케팅과 제품 관리 업무를 맡고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기술 개발과 거리가 있어 보이는 직무였지만 실제로는 고객사 공정 이해와 장비 최적화 정보를 다루는 위치였다. 수사당국은 이 인물이 TSMC 내부 인맥을 활용해 민감한 기술 정보에 접근했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여러 명의 TSMC 현직 엔지니어들이 재택근무 환경에서 회사 노트북을 이용해 내부 인트라넷에 접속했고 기밀 문서를 열람하거나 초미세 공정 관련 화면을 개인 휴대전화로 촬영해 외부로 전달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이 과정은 단발성이 아니었다. 수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일부 내용은 체계적으로 정리된 작업 기록 형태로 남아있었다. 대만 사회가 특히 분노한 이유는 유출의 방향이었다. 중국 기업이 아니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던 일본 기업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일본은 TSMC를 자국 반도체 부흥의 핵심 파트너로 대외적으로 내세워왔다. 그 이면에서 기술을 빼내려 했다는 의혹은 대만 국민들에게 배신에 가까운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기업 범죄를 넘어 외교 문제로 번질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었다. TSMC는 대만 정부와 긴밀하게 연결된 기업이며 일본 정부 역시 반도체 협력 정책을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기술 유출이 사실로 굳어질 경우 양국 간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균열을 맞게 된다. 자연재해, 내부 배신, 그리고 동맹으로 여겨졌던 국가의 그림자. TSMC를 둘러싼 위기는 이제 복합적인 압박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은 일본 땅에서 진행 중이던 또 하나의 거대한 프로젝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모든 시선은 자연스럽게 일본 구마모토로 향했다. 일본 정부가 국가 부흥 프로젝트처럼 밀어붙였던 TSMC 파운드리 공장이 자리한 곳이었다. 이 공장은 단순한 해외 생산 기지가 아니었다. 일본이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다시 중심으로 복귀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은 상징이었다. 일본은 수년간 막대한 보조금과 행정 지원을 약속하며 TSMC를 유치했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구마모토 제1공장이었다. 이 공장은 2024년 말 가동을 시작해 자동차용 반도체를 중심으로 12나노에서 28나노 공정을 생산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일본 산업계와 정부는 이를 통해 공급망 안정과 기술 축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구상을 내세웠다. 문제는 그 다음 단계였다. 2027년 가동을 목표로 추진되던 제2공장은 당초 통신기기와 산업용 반도체를 위한 6나노에서 40나노 공정이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시장 환경은 급변했다. 전기차 판매 둔화로 자동차 반도체 수요 회복이 지연되었고 AI 반도체로 무게중심이 빠르게 이동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TSMC 내부에서는 전략 수정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구마모토 제2공장을 기존 계획대로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AI 반도체 생산에 맞춰 근본적으로 재설계할 것인가. 후자의 경우 단순한 설비 추가가 아니라 공장 구조와 공정 동선 자체를 다시 짜야 했다. 이는 곧 가동 시점의 대폭적인 연기를 의미했다.
결국 현장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되기 시작했다. 2025년 하반기 이후 구마모토 공사 현장의 건설 활동은 눈에 띄게 감소했다. 중장비가 사라지고 작업 인력이 급격히 줄었으며 일부 시기에는 현장이 사실상 멈춘 상태라는 보도까지 나왔다.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협력업체들은 명확한 설명 없이 공사 중단 통보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TSMC 측은 공식적으로 시장 변화에 따른 설계 검토와 최적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합작법인 측 역시 프로젝트가 완전히 중단된 것은 아니며 내부 조정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 현지 언론과 업계 관계자들의 시선은 훨씬 냉정했다. 이는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사업성 자체에 대한 재평가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었다. 여기에 더해 기술 유출 사건의 여파는 구마모토 프로젝트의 그림자를 더욱 짙게 만들었다. TSMC 입장에서는 일본 내에서의 추가적인 기술 노출 가능성을 신중히 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한때 이상적인 협력 모델로 포장되었던 관계는 이제 리스크 관리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었다. 결정타는 또 다른 자연 변수였다. 공사가 지지부진하던 시점, 구마모토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했다.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공사 중단과 전략 수정으로 이미 흔들리고 있던 프로젝트에 심리적 부담을 더하기에는 충분했다. 일본 정부가 그리던 반도체 부흥의 청사진은 예상보다 훨씬 복잡한 현실 앞에서 속도를 잃고 있었다. 구마모토 프로젝트가 흔들리는 사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무게중심은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다. 전기차를 축으로 움직이던 수요 곡선은 예상보다 빨리 꺾였고 그 자리를 인공지능이 차지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이 변화의 속도였다. 기존의 중장기 투자 계획으로는 따라가기 어려울 만큼 급격했다. AI 반도체는 단순한 연산칩이 아니다. 고집적, 고전력, 고발열이라는 세 가지 극단적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하는 영역이다. 이는 곧 공정 난이도의 폭발적인 상승을 의미한다. TSMC가 일본 구마모토에서 계획하던 기존 공정체계로는 이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부에서 힘을 얻기 시작했다. 여기에 더해 기술 유출 사건은 의사결정의 기준을 더욱 보수적으로 만들었다. 초미세 공정과 관련된 노하우는 단순히 설계도 한 장으로 이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실제 양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율 문제, 장비 간 미세 조율, 공정 조건의 미묘한 차이까지 포함한 종합적 자산이다. 이 자산이 외부 환경에서 노출될 가능성 자체가 TSMC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리스크였다. 결과적으로 구마모토 제2공장은 애매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AI 반도체로 전환하기에는 설계 변경과 시간 비용이 너무 컸고 기존 계획을 유지하기에는 시장 수요가 빠르게 식고 있었다. 가동 시점을 미루면 미룰수록 일본 정부가 기대했던 경제적 파급 효과도 함께 멀어졌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일본 내부의 불안도 커져갔다. 국가 차원에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유치한 프로젝트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정책 판단 자체에 대한 비판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반도체 부흥이라는 구호는 여전히 유효했지만 현실은 그 구호를 쉽게 허락하지 않았다. 반면 시장의 다른 축에서는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다. 지진과 기술 유출, 그리고 해외 프로젝트의 불확실성이라는 3중 압박에 시달리는 TSMC와 달리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 대비는 곧 한 기업의 이름을 중심으로 더욱 선명해지기 시작했다. 동아시아 반도체 패권의 흐름은 이제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위기 대응 능력과 시스템의 안정성을 시험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다. 다음 국면에서 누가 중심에 설 것인지는 이미 결정되기 시작하고 있었다. 대조적인 흐름은 자연스럽게 한국으로 시선을 옮기게 만들었다. 지진도 없었고 대규모 기술 유출 사건도 없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차이는 위기 발생 시 대응 체계의 성숙도였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은 같은 시기 전혀 다른 평가를 받았다. 예상치 못한 변수 앞에서 흔들리기보다 시스템이 먼저 반응했다. 실제로 12월 말 국내 반도체 공장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지만 상황은 빠르게 통제되었다. 표준화된 매뉴얼에 따라 설비는 즉시 정지되었고 인명피해 없이 짧은 시간 안에 사태는 마무리되었다. 이 사건은 생산 차질보다 오히려 삼성전자의 위기관리 능력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동시에 사업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가 이어졌다. 삼성전자는 프리미엄 차량용 반도체 공급 계약을 통해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의 협력 범위를 확대했다. 이는 단순한 납품 계약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이라는 미래 산업 구조 속에서 핵심 파트너로 자리 잡았다는 신호였다. 높은 신뢰도와 장기 공급 안정성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결과였다. 이 장면은 현재 동아시아 반도체 산업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초미세 공정 기술만으로는 더 이상 절대적인 우위를 보장할 수 없다. 자연재해, 내부 보안, 해외 투자,
정치적 리스크까지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 역량이 필요해졌다. TSMC는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다. 그러나 지진, 인적 유출, 동맹 균열이라는 연속된 사건은 하나의 질문을 던진다. 과연 이 구조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가라는 질문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덜 요란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체계를 통해 신뢰를 축적하고 있다. 이제 반도체 패권 경쟁은 공정 미세와의 숫자 싸움이 아니다. 누가 더 정교한 시스템을 갖췄는지, 누가 위기 속에서도 생산과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지, 그 근본적인 역량을 겨루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지진은 땅을 흔들었지만 진짜 균열은 구조에서 드러났다. 그리고 이 균열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동아시아 반도체의 지도의 다음 주인이 결정될 것이다. 지금까지 벌어진 모든 사건을 하나로 묶어보면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기업 뉴스도 아니고 일시적인 악재의 나열도 아니다. 이는 반도체라는 산업이 더 이상 기술 경쟁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단계에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전환점이다. 과거 반도체 패권은 공정 미세화의 속도로 결정되었다. 누가 먼저 더 작은 나노에 도달하느냐, 누가 더 높은 집적도를 구현하느냐가 승패를 갈랐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초미세 공정은 이미 극한 영역에 도달했고 기술 격차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이제 경쟁의 본질은 기술 그 자체보다 그 기술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보호하며 지속할 수 있느냐로 이동하고 있다. TSMC가 겪은 지진은 우연이었지만 그 이후에 드러난 문제들은 구조적이었다. 자연재해는 어느 나라든 피할 수 없다. 문제는 재해 이후의 회복력이다. 단순한 설비 복구를 넘어 생산 일정과 고객 신뢰, 공급망 전체에 미치는 파급을 얼마나 빠르게 통제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이번 사건은 TSMC가 기술적으로는 세계 최정상에 있지만 그 기술이 놓인 환경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취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기술 유출 사건은 또 다른 차원의 경고였다. 초미세 공정의 진짜 가치는 장비나 설계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수율을 끌어올리는 미세한 조정, 실패를 반복하며 축적된 데이터, 그리고 사람의 경험에 있다. 이 모든 것이 외부로 흘러나가는 순간 수십 년간 쌓아온 경쟁력은 단기간에 잠식될 수 있다. 특히 핵심 인력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통제가 느슨해질 경우 기업의 방어선은 생각보다 쉽게 무너진다. 일본과의 협력 관계에서 발생한 균열 역시 가볍게 볼 수 없는 신호다.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산업협력은 상호 신뢰를 전제로 한다. 그 신뢰가 흔들린 순간 아무리 화려한 투자 계획과 보조금이 있어도 프로젝트는 방향을 잃는다. 구마모토 공장은 단지 하나의 생산 거점이 아니라 일본 반도체 부흥 전략의 상징이었다. 그 상징이 불확실성 속에 놓이게 되었다는 사실은 국가 전략이 기업 하나의 판단에 얼마나 크게 의존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반면 삼성전자의 사례는 다른 메시지를 던진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전제로 시스템을 설계해왔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화재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는 능력, 공급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신뢰, 그리고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정성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는 기술 투자만큼이나 조직과 문화, 그리고 위기 대응 철학에 의해 결정된다. 이 차이는 향후 글로벌 고객들의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대형 고객들은 이제 단순히 가장 앞선 공정을 제공하는 기업만을 찾지 않는다. 위기 상황에서도 납기를 지킬 수 있는지, 예상치 못한 변수 앞에서도 약속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본다. 이 기준에서 보면 반도체 경쟁은 점점 금융과 안보, 그리고 신뢰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지정학적 환경이다. 반도체는 더 이상 순수한 민간 산업이 아니다. 각국 정부는 반도체를 국가 안보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업의 의사결정 하나가 외교 관계와 경제 전략에 직결되는 시대가 되었다. 이런 환경에서 기술 유출이나 생산 차질은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가 된다. TSMC가 직면한 일련의 사건들은 단기간에 해결될 성격이 아니다. 지진의 영향은 복구될 수 있지만 신뢰의 균열은 시간이 필요하다. 일본과의 관계의 재정립, 내부 보안 체계 강화, 해외 투자 전략의 재검토는 모두 장기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TSMC는 기술적 리더십뿐 아니라 구조적 안정성을 증명해야 하는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동아시아 반도체 지형은 지금 재편의 초입에 서 있다. 누가 가장 앞선 기술을 갖고 있는지가 아니라 누가 가장 오래 버틸 수 있는 구조를 갖췄는지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 변화는 조용하지만 분명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반도체 공정은 미세해지고 있지만 진짜 경쟁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사람, 시스템, 신뢰, 그리고 위기 대응 능력. 이 네 가지가 결합될 때 비로소 패권은 유지된다. 지진은 하나의 사건이었을 뿐이다. 그러나 그 지진이 드러낸 균열은 산업 전체를 향한 질문이 되었다. 과연 누가 다음 시대의 반도체 질서를 이끌 것인가? 그 답은 이미 숫자가 아니라
구조 속에서 결정되고